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보시면 별 그다른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아직 꼬리를 좀 달고 있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쐐기 형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쐐기죠. 이거 색깔을 변환해서 한번 좀 굵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의 큰 선을, 빨간색의 큰 선을 넘거나 아니면 이제 조그만한 이 미니선 여기를 이제 넘거나 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1번과 2번인데 2번의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24,700 부근 정도부터 25,200 혹은 25,000 정도까지는 좀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쨌든 계속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유동성이라는 게 좀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차트를 길게 보면요, 자 여기서 선을 일단 다 지우개로 이제 가려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매물대를 좀 쌓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과거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요런 자리라든지 이제 요런 자리에서 이런 모양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잘 버텼던 게 이후에 2021년에 상승장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형태로 2020년 코로나빔 이후부터는 이러한 쐐기 형태, 이러한 하락 쐐기 형태가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 쐐기 형태도 잘 버티고 상방으로 돌파만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무빙이 그전엔 나왔지만 이 부처빔 이후부터는 이러한 쐐기 형태가 바닥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쐐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700에서 25,200이라든지 25,000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예상치가 4.1%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나 조금 뭐 하회하거나 상회하거나 이런 무빙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물가가 어쨌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실질적인 트루플레이션에서 봤을 때는 이 물가가 계속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보면 계속 물가는 올랐어요. 근데 올랐지만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느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퍼센트로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2%대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봤을 때 용인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때도 좀 낮았지만 물가가 어쨌든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정말 대부분은 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2%대에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이제 빠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달 정도만 좀 잘 움직임이 괜찮아진다면 그 다음에는 트루플레이션 봤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슬슬 여기서 확 꺾이는 형태가 반영이 될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4%대라고 진입을 했다 하면 그게 어느 정도냐 되냐면 이제 2021년 5월달 정도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4%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을 한 해 만에, 그죠? 테이퍼링을 한 해, 뭐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질질 끌었다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이 어쨌든 이런 순간에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확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제 배드워치는 금리 동결 거의 100%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달은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는데 뭐 다음 달에 다시 인상을 할 거다 마다 이러면서 CPI를 지켜봐야 된다, 뭐 PC를 봐야 된다 이런 소리 나올 거거든요. 근데 트루플레이션을 보면 어쨌든 물가는 계속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거의 높은 가능성으로 동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금리에 대한 인하가 왔을 때는 이 정부나 이제 연준이나 이런 곳에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때,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인하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금리의 동결일 때 오히려 자산시장의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금리의 인하로, 동결에서 인하로 바뀔 때는 그때는 오히려 자산시장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죠? 현금 비중 50%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50%는 지금 써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다시 갱신할 수 있다, 알트코인이. 그런 알트코인을 매수할 때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점에서 20% 30%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거기까지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구간을 넓게 잡아서 해주시면 그럼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에 알트코인의 패닉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두 번 더 갱신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이 형태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매물대를 형성하다가 다시 올라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2021년 우처빔 이후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외부적인 부분에 너무 떨지 마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빠르게 바뀔 텐데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리스크가 있는 코인들은 이제 오히려 SEC 때문에 많이 빠졌던 코인들, SEC가 시비를 걸어서 빠졌던 코인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를 봤을 때 얘가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도미넌스가 여기서 꺾이면서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정말 SEC에서 지정한 코인들이 되게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이 지금 매수세가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어쨌든 계속 USDT가 시총이 최고점을 뭐 갱신하니 많이 하면서 계속 발행을 하고 있어서 중국 쪽은 되게 좋은 그림인데 미국까지만 따라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USDC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까지 잘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미국 쪽이니까요. 요거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요 소식인데요. 정말 김치는 김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제 앵커 때도 보셨잖아요. 항상. 근데 사실 이들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지금 은행도 사기 아니냐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15%라든지 뭐 12%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장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항상 보장성 문구를 여러분들은 앞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장이라는 문구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이게 처음에 좀 너무 앵커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유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언급을 굳이 안 했어요. 괜히 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넥소도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만 한 것도, 넥소도 사실 구조가 여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얘네들보단 훨씬 이율이 낮고 규모가 훨씬 크고, 일단 회사가 해외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넥소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디지털 은행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할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돌아가는 게 여기서도 문제가 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걸 때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증권 관련 시비를 걸고 바이낸스마저 휘청거리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넥소를 하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항상 이 금융시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금융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용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신용이라는 게 한번 깨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정화폐도 원래는 금과 패깅됐던 화폐지만 금태환을 없앤 다음부터는 법정화폐 역시도 신용을 기반으로 한 화폐가 됐거든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사기인데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거나, 아니면 계속 이 신용이라는 것으로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속에서 국가보다 더 작은 단위의 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좀 침체가 있을 때
레버리지인 것들을 디레버리지를 하면서 요런 거품을 빼는 작업을 하니까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것들은 결국은 침체가 됐을 때 돈이 계속 들어오고 배에서 풍차 돌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 침체가 됐을 경우에는 눈에 띄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MA 20선을 보면 이 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쐐기만 잘 지켜준다면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전에 EMA 밑으로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빠진다면 정말 이 코로나 빔 같은 게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2015년에도 결국 이러한 형태에서 잘 지켜내면서 어쨌든 쭉 올라갔던 밑바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도 여기서 잘 지켜주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제 이것도 차트에 좀 나와 있는데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중지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런 다이버전스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락 다이버전스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이제 좀 동결이 있다가 빠르게 좀 꺾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힘든 시간들이 조금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들 많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S&P 500간의 상관관계가 올 들어 가장 낮다 이렇게 돼 있지만 2020년 말에도 이랬어요. 그때도 기술주가 엄청 올라갔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코인에서도 다 그랬거든요. 아니 왜 코인 안 올라? 이랬는데 그거 상관관계 나중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코인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가 코인을 막바지에 넘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셨을 때 항상 생각했던 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내가 그때 주식하지 말고 코인 했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이것처럼 그때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을 때 맨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갔다가 그 다음 주식이 더 가는데 비트코인 좀 쉬다가 주식은 계속 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게 디커플링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비트코인 혼자 못 따라가는 형태가 되다가 비트코인이 다시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2021년 그리고 2022년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캐시우드가 엄청나게 조롱당했을 때 제가 이제 캐시우드의 시간이 올 거다, 기술주 중심의 시간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작년 연말과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번엔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럴 때가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몰빵하라는 말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보시면 결국 이제 녹색 라인의 바이 레인지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달과 11월 달에 아쉬워했던 그 감정들 다시 또 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꾸 몰빵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듣지 마세요. 전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하시는 거지, 이거 시그널 떴다고 바로 박는 거 아닙니다. 풀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말이 또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2022년부터 유동성 부족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크립토 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상승이 제한적이거나 힘들 거다라고 말했다. 근데 비트코인만 해도 2023년에 90% 이상 상승을 했고 주식도 많은 상승을 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은 긴축과 최고점 근처의 기준금리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유동성의 부족으로 현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 등의 악재로 인해 하락을 예상하고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현금을 비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좋은 말인데요. 사실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2020년에 역대급으로 돈을 찍었는데 이거 긴축해봤자 요만큼의 돈을 찍었다면 요 정도밖에 긴축 안 했어요. 이전에 2019년
그다음에 뭐 2020년 이런 단계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돈을 엄청 찍었단 말이에요. 2년간. 그거 조금 긴축한 거 가지고 유동성이 말랐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말들도 제가 방송이나 영상이나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거를 말로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게 되게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거지 뭐 돈을 찍는다 그래서 오른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긴축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 하락을 이용을 해서 6월달에 비트코인의 100만 장자 주소 수가 1월 대비해서 170%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들은 이 지금의 시점을 물량을 모아야 될 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격이 흔들리는 것이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을 모아가야 될 때다라고 콘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SBI 회장이 SEC가 패소를 할 때 리플 상승세가 기대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플의 소송 결과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 힘먼 문서를 공개를 하네 마네라든지 아니면 뭐 SEC가 패소가 되네 마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얘네가 어쨌든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장을 이게 SEC를 이긴다면, 소송을 이긴다면 상장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SRP를 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SEC한테 리플이 3년 동안 이렇게 버티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저력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얘네들이 진짜 많이 무너졌죠. 요번에 요 하락장에서 FTX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뭐 3AO 캐피탈 무너졌고 DCG도 무너진다 만다 하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리플은 정말 오랫동안 시가총액 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옛날에는 2014년, 15년, 16년 이럴 때는 리플이 뭐 1, 2, 3등 안에 무조건 있었는데 지금은 뭐 6위 이렇게 해가지고 밀리곤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비트, 이더, 뭐 BNB, 리플 이 정도 4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굉장히 얘네들은 지금 시총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 잘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SEC랑 소송을 몇 년째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요번에 보면 SEC가 그냥 증권이다 뭐냐 그냥 올려만 놨는데도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들도 리플처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리플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그동안 저평가됐던 부분들을 다 뒤집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의 소송의 결과가 좋아지면 그러면 리플뿐만 아니고 다른 SEC가 기소를 했던 증권이라고 시비를 걸던 그것들에 대한 명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팔로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바이누의 1등 고래가 이제 거래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바이누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래가 1.5조 개의 시바이누를 또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장세에서 이들은 계속 자산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댄님이 마지막에 했었던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은 넘쳐난다. 요 얘기가 이제 아까 그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초격차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부격차의 초빈부격차, 그러니까 다른 말로 초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벌벌 떨고 하지만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이거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미디어에 재료를 뿌리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이기려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그거를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일반적인 대중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런 사이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의심을 먹고 자라는 게 상승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의심이 되게 많고 완전 투자 심리가 말랐죠. 근데 이럴 때가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 기회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런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